경계해야 할 경쟁자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일을 향상시키는 사람이다. 미국 기업인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미국의 전통 있는 로스쿨에서는 로 리뷰라고 불리는 법률 학술지를 발간합니다. 대개 가장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 학생이 로 리뷰의 편집자로 뽑히기 때문에 단 한 명뿐인 로 리뷰 편집장은 로스쿨 학생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스콧 허로우의 자전적인 소설 하버드 로스쿨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석차를 매기는 하버드 로스쿨의 경쟁은 대단히 치열한데요. 그리고 그 경쟁의 정점에 바로 하버드 로 리뷰 편집장이 있습니다. 누가 편집장으로 발탁될 것인가를 두고 학생들은 갑론을박을 벌이죠. 논쟁을 잘하는 친구를 꼽기도 하고 특출난 경력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내심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까 하고 수줍은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날 학생들은 뜻밖의 결과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금도 주목받지 않았던 조용한 학생이 편집장으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늘 묵묵히 그리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산처럼 조용합니다. 자기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말없이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65공 비타민,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저는 원래 신화를 꽤 좋아했습니다. 사실 여건이 된다면은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화에는 삶의 원형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형이라는 거는요, 오리지널한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그 본래의 가장 심플한 모습이 원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이 서로 다른 캐릭터이지만 그 가장 뼈대가 되는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은요, 평범했던 보통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두 개의 삶을 살아가며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바로 원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이든 슈퍼맨이든 여러 가지 히어로물이든 아니면 과거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든 그런 이야기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먹히는 거는요, 이러한 원형에 가까운 스토리는 인간의 무의식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화를 공부하고 싶어요.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힌트를 얻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힌트인 거죠.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 우리 머릿속에 삶의 원형이 들어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다면 두려움이나 욕심에 주저하지 않고 인류의 오랜 지혜가 이야기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있습니다. 사실 책이 아니라 작가라고 이야기해야겠죠. 하지만 여태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분의 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그 내용이 무척 어려울 뿐더러 심오하기까지 하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해설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뭐라고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이 책을 그리고 이 작가를 손에 잡았다가 다시 책꽂이에 돌려놓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문득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태여 제가 여기에 있는 글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만약 제가 읽으면서 와닿은 부분이라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제가 읽고 무언가 어떤 영감을 얻었던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분들께 그대로 들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가슴에 와닿는 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해보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닿을지는 잘 모릅니다. 이 책에는 사실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요, 곱씹고 싶었던,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와 닿았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그 작가는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셉 캠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책은 조셉 캠벨의 강의록을 엮은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라는 책이에요. 블리스라는 것은 희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희열,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어 원제는 Follow your bliss, 그러니까 너 자신의 희열을 따라라 입니다. 이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신화 속의 숨은 의미를 알고 너 자신이 따라야 할 너의 신화를 찾아라. 그 신화를 찾는 방법은 내가 느끼는 희열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인류 무의식 속에 오랜 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 신화, 그리고 원형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 쭉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모르죠? 이야기하다 보면은 군데군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듯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마구마구 쏟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에피소드들은 어느 정도는 무의식의 세계에 의지해서 진행해 볼까 해요. 특별히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저 역시 제가 좋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요, 이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을 옮긴 선생님의 옮긴이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낙타로 살아갈 것인가? 요즘 극장가에는 공상과학이 창조해낸 슈퍼히어로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영화가 그려내는 현재의 영웅들은 가공할 만한 초능력이나 최첨단의 기술로 무장하고 있지만 그 줄거리는 거의 한결같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능력은 그에게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소명을 안겨준다. 망설이는 그의 앞에 스승이 나타나고 동지들과 연인의 도움을 받으며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다.
그리스 신화나 동서양의 민담, 할리우드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웅 담은 대부분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황당하고 도식적인 영웅 판타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조집 캠벨은 영웅 신화가 인류의 공통적인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신화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심상이며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영웅 신화는 우리가 지닌 잠재력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욕구를 반영해서 선명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전개해 보인다. 조셉 캠벨은 젊은이들에게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해야 장래가 보장되는지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에게 블리스를 느끼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충고한다. 캠벨이 말하는 블리스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희열감이다. 만일 블리스를 따라간다면 인생은 미로를 헤매며 숱한 도전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영웅의 여정이 될 것이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전보다 더 강해지고 삶은 더 소중해진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느낌, 충만한 존재감, 블리스를 느끼며 사는 것이다. 캠벨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 블리스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다. 나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블리스를 따라간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리스를 추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우주가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단계를 차례로 통과한다.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단계를 건너뛰거나 젊음을 되찾고 싶다고 해서 지나간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며 각각의 단계마다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성인이 되면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세상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가 되어 육체와 기능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정신의 빛을 밝혀서 온전한 인격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갈 때가 되었을 때에는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모험의 문턱을 넘어가는 영웅의 여정이며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화의 역할이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현실의 벽이 높을수록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열망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블리스를 따라가라는 캠벨의 충고가 낭만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모험을 거부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로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주인이 얹어준 짐을 지고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낙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자의 단계를 지나 어린아이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나의 신화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네, 지금 여기서 옴기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신화란 우리가 삶을 사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원형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배움으로써 능력을 기르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책임을 지고 세상에 기여하며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그래서 슬슬 육체가 쇠퇴해 갈 즈음이면 더 이상 육체의 쇠함에 미련을 갖지 말고 정신의 빛을 밝히는 그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나머지 일은 마치 지난번에 올리버 섹슨이 고맙습니다 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모두 맡기고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각각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이며, 그 역할을 모두 다할 때 우리는 그 삶이 영웅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배워야 하는 학생일 때 제대로 배우지 않고 빨리 어른이 되고만 싶어하며, 어른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할 때 여전히 책임지고 제 삶을 꾸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디에게 의존하려고만 한다든지, 혹은 나이가 들어 쇠퇴해 갈 때 정신의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늙어버린 몸에 집착하며 자꾸 흘러가는 젊음만 붙잡으려고 애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세상을 떠날 때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미련을 갖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이 인생의 단계를 제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이는 우리 자신의 신화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이 영웅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릴 적부터 신화를 충실히 숙지하고 있다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단지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것으로 받아들여 체화했다면, 우리는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변화한 삶의 단계 앞에서 오직 지금 여기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최선의 삶을 살겠죠. 그렇게 영웅의 여정을 살기 위해 블리스, 희열을 따라가라고 하는 조세 캠벨의 이야기,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조셉 캠벨과 신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옴기니의 글에서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언급한 우화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얹어준 짐을 지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낙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니체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낙타의 삶에 분개하며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기 위해 거짓된 것과 삶의 모순과 여러가지 부조리에 분노하고 투쟁하고 포효하는 사자의 삶을 살죠. 그리고 그 사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밟아 나가야 할 단계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세 캠벨이 이야기한 영웅의 여정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지금 대부분 낙타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짐을 벗어버리고 사자의 단계로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닿아야 할 궁극의 단계인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에서 조세 캠벨이 직접 들어가는 말로 이야기한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블리스를 따라가라고 조세 캠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으로 들어가라. 얼마 전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에서 강연을 했는데 청중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군인, 경영자 등으로 일하는 현대 여성을 위한 역할 모델을 고전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해했다. 신화적 인물들을 과연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신화가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를 위한 역할 모델들을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신은 우리가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힘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농업의 수호신이나 전쟁의 수호신처럼 각 분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신을 본보기로 삼을 때는 오랜 세월에 거쳐 그럴 만한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런 본보기 없이 우리 스스로 삶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너무도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요즘 시대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에서 만나는 문제와 기회에 대처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본보기가 있었다. 다만 그 이미지는 우주의 에너지가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화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면 아테나나 아르테미스 등의 신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것은 일종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식의 본보기가 없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알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주변에서 볼 수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요즘은 신화적 전통이 만들어질 만큼 시간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신화가 만들어질 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운명을 살고 있다. 나는 종종 요즘 사람들은 아무런 지침도 없이 미래 속으로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한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리스, 즉 희열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희열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 오랫동안 나는 젊은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아왔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졸업을 한 후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한다. 올해의 유망 직종이 컴퓨터 엔지니어라면 내년에는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든지 그 일을 시작할 즈음이 되면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진정한 희열을 느끼는지 알고 그 일을 한다면 돈은 벌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희열을 누릴 수는 있다. 산스크리트어에는 존재, 의식, 그리고 희열을 의미하는 용어가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저 멀리 깊은 곳에 있는 초월성을 가리킨다. 초월성을 말할 때는 그것을 웅덩이라고 부르든 전체라고 부르든 또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다. 초월은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초월성의 이쪽,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것뿐이다. 초월성을 향해 가려면 말과 이미지를 넘어서야 하는데 존재, 의식, 희열이라는 세 가지 개념은 우리를 초월성에 가장 가깝게 데려간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존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의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희열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미 초월성의 언저리에 닿아 있는 것이다. 무일푼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독일과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던 날은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의 증시가 붕괴되기 3주 전이었다. 나는 그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없었다. 나는 우드스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으며 보냈는데 그동안 내가 어디에서 희열을 느끼는지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항상 행복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희열을 따라가십시오. 뭔가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내년에 돈이 어디서 나올지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선택입니다. 블리스, 즉 희열은 우리를 초월적인 신비로 인도한다. 희열은 우리 안에서 분출하는 초월적인 지혜의 에너지다. 희열이 사라지면 에너지는 분출되지 않는다. 블리스를 따라가라. 그러면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 신화의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길, 당신의 신화가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 용기를 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추구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13세기에 어떤 수도사가 쓴 아더왕의 이야기 성배를 찾아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아더왕의 연회장에 기사들이 모두 원탁주위에 모여 있었다. 기사들은 그날도 모험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다. 모여있는 기사들 앞에 성배가 나타난 것이다. 성배는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눈부시게 빛나는 천에 덮여 있었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모두들 황홀한 경외감에 휩싸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아더왕의 조카인 거웨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여기 모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겠소. 우리가 성배를 찾아서 그 베일을 벗겨봅시다.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온다. 그들은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지점에서 모험의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어떤 길도 나있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어떤 길도 나있지 않다. 만약 이미 길이 나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다. 각각의 인간 존재는 고유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블리스를 향해 가는 길을, 바로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그리고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